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는 방금 소개받은 한국은행 외자운용원 운용기획팀에서 근무하는 김기정 차장이라고 합니다.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 간략히 제 소개를 좀 드리면 2000년에 이제 한국은행에 입행을 하게 됐고요. 그 후로 이제 뭐 국제국 조사국을 거쳐서 지금 이제 외자운용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하는 금요 강좌는 초임 과장 때 그 조사국에서 이제 경제 전망 발표하면 그때 이제 이런 금요 강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 8년 그때 하고는 처음이니까 거의 10년 만에 승진을 해서 다시 이제 초임 차장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되네요. 예. 당시에 보면 그때는 이제 저희 별관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시작하기 전에 참석자의 어떤 분포도 뭐 대학생이 몇 명이고 일반인 몇 명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통계 자료가 있었고요. 근데 당시 보면 일반인 비중이 그래도 적기는 했지만 조금 됐던 것 같아요. 한 30% 정도는 됐던 것 같은데 저기 이렇게 쭉 보니까 한 10년 동안에 일반인은 많이 줄고 학생분들이 다 젊어 보이셔서 그런가? 학생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네요. 오늘 강의를 드리는 뭐 그 전에 혹시 외환보유액 운용 현황에 대해서는 강의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있습니까?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외자운용원이라는 조직도 꽤 큰 조직이거든요. 뭐 그 내에서도 이제 이따 이제 뭐 조직도 통해서 설명드리겠지만 운용기획팀이라는 곳이 이제 기준을 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준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죠. 네,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외자운용원에 있으면서 좀 더 남보다 많이 좀 인발부돼서 했던 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용개관인데요. 뭐 이건 다 아시는 거죠. 뭐 지금 뭐 외환보액 운용이라고 하면 이제 Foreign Reserve Management라고 이렇게 하는데 매니지먼트를 이제 조금 소극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단순한 관리, 그냥 주어진 그 어떤 맨데이트에 맞춰가지고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관리를 의미하는 건데 저희는 좀 더 적극적으로 뭐 저에게 주어진 책무가 있긴 하지만 좀 더 그 내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왜냐하면 좀 이따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외환보유액이라는 게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진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부분도 뭐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수익률이 저조하냐 뭐 그런 오해의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어찌 보면 이 자산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보면 그 부분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이 자산을 운용하려는 취지고요. 그리고 자산의 성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운용 목표라든지 뭐 제약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도출이 되는데요. 일단 외환보유액 정의가 있습니다. 그 외환보유액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을까요? 태초에 외환보유액이라는 게 있었던 게 아니죠. 한국은행 설립 당시에도 뭐 물론 조금의 자금은 있었겠지만 근데 계속 이렇게 불어나서 지금은 이제 거의 3,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뭐 430조에 육박하는 그 규모로 이렇게 굉장히 팽창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늘어났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그냥 제가 이렇게 강의식으로 하면 재미없잖아요. 왜 늘어났을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생겼을까요? 늘어난 주요 요인이 뭘까요? 여러분 저기 한 달에 한 번씩 외환보유액 저희가 그 통계를 내죠. 그래서 국세국에서 내는데 보도자료 보면 항상 뭐 그렇게 나오죠. 뭐 기타 통화의 약세로 또는 뭐 운용수익의 증가로 외환보유액이 증가했으며 뭐 해서 이제 뭐 그 예치금, 유가증권
그리고 SDR, IMF 포지션 각 구성 자산들을 보여주면서 증감 보여주고 굉장히 재미없는 자료죠. 예. 근데 그 안에는 많은 게 담겨 있긴 한데요. 그래서 그 주된 거는 외환보액이 늘어난 거는 그런 수익 증가 부분도 있고요. 물론 그리고 주된 건 이제 그거죠. 개입인 거죠. 예. 저희가 이제 그 계속 수출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벌어 오면 그 통화가 이제 국내 이제 환전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원화가 풀리게 되죠. 달러가 들어온 만큼 환전이 돼서 그러면 원화가 풀리게 되면 이게 통화 팽창하니까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흡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흡수하는 과정에 이제 달러를 이제 매입하거나 매도하거나 그런 형태로 직접 하게 되고 이제 그 주체로서 이제 한국은행과 정부의 이제 외평기금이 그 관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외환보액의 주된 그 어떤 누적의 원인은 시장 개입에 의한 사후적인 그 달러의 이제 축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걸 담당하는 부서가 이제 국제국인 거고, 은행 내부에서 보면 이제 국제국에서 그렇게 달러를 이제 매입해서 쌓으면 저희한테 이제 뭐 은행 내부의 일이지만 이제 운용을 이제 위탁하는 거죠. 뭐 말은 위탁이지만 사실상은 뭐 위탁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단순히 이제 달러로 가지고 있기보다는 다른 이제 여러 가지 기타 통화, 뭐 유로화라든지 엔화 같은 데다가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주로 이제 채권 중심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주된 원인은 외환보액은 그러한 사실이고 이 정의는 이제 그 IMF의 국제수지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IMF에 이제 뭐 그 외환보액 가이드라인도 있는데 거기에 정의보다는 좀 더 자세해서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렇게 외환보액의 본질적인 속성이 이제 유동성이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위기 시에 저희가 시장이 혼란해서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외화 유동성을 공급할 주체가 없다. 그런 경우에 이제 라스트 리조트로서 이제 저희가 외화 부분에서도 이제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거고요. 원화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왜 그렇죠? 네, 원화는 저희가 발행하면 되죠. 네. 유일한 발행 주체니까. 네. 요즘 뭐 가상화폐가 나와가지고 이제 발행 주체가 뭐 채굴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개인한테 좀 위임이 된다고 하나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현재까지 법정 통화는 이제 한국은행만이 발행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원화 부분은 뭐 인플레이션을 생각 안 하면 무한정 화폐 발행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외화는 그렇지 않죠. 외화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준비금 성격, 보험금 성격으로 저희가 쌓아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비상시를 대비해서 쌓아두고 있다가 위기가 터지면 저희가 즉시 개입하지는 않고요. 위기를 몇 가지 이제 단계로 나눠서 적절히 이제 시장에 주로 이제 원달러 시장밖에 없기 때문에 달러를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언제든 사용 가능해야 된다. 이게 결국 유동성의 다른 표현인 거고요. 그래서 이 특징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투자 자산이 다 이 투자 상품의 범위가 여기에 많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통화당국이 통제 가능한 자산, 보유한 자산이죠. 여기서 통화당국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지금 뭐 많은 나라들이 보면 이렇게 소유주체, 그러니까 외환보액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외환보액 통계에 나온 그 소유주체는 표시 안 돼 있죠. 저희가 통계를 발표하지만 사실상 이제 이분화되어 있죠. 여기서 통화당국이라는 것도 한국은행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정부의 외평기금도 통화당국이 되고 있고요. 사실상에서 외환보유액 그 3,800억 중에 저희가 보유한 부분도 있고 정부가 외평기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소유주체가 나눠져 있긴 하지만 둘의 그
통화당국이 통제 가능한 자산, 보유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보유해서 운용을 하거나 아니면 위탁을 하거나 위탁을 하더라도 이제 중간에 해지해서 자산을 회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제가 가능한 자산이어야 한다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대외자산이죠. 그래서 거주자가 발행한 채권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원화 채권은 포함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대외 채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외 청구권의 형태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유 목적은 이따 좀 아까 간략히 위기시 어떤 비상금 성격으로 말씀드렸는데 주로 이제 그런 성격인 거고요. 이 보유 목적에서 이제 저희가 실제로 운용하는데 운용 목표 이런 부분들이 도출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과거 96년부터 이제 현재까지의 외환 보유액의 어떤 수준하고 원달러 환율의 그 관계인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뭐 역의 관계, 예, 꼭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시점이 보면 쭉 늘어나가다가 떨어진 시점 여기도 있죠. 그 전에 이제 자료는 없지만 여기서 떨어졌고 이 시점이 뭘 의미하죠? 다 아시죠? 97년, 2008년 예, 위기 시점이죠. 예, 10년에 한 번씩 오는 위기. 예, 그 위기 시점인데 이때 이제 외환보유액이 감소했죠. 예, 근데 왜 감소했을까요? 같이 하락으로 감소했을까요? 아니면 팔아서 감소했을까요? 예,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안 궁금합니까? 예, 같이 하락도 있었는데요. 주로 이제 제가 자산이 좀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일단 설명드릴 거지만 쉽게 이제 유동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현금성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그거는 이제 아주 유동성이 높은 예치금 그리고 T비를 같은 단기 채권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이제 파는 거죠. 예, 아주 쉽게 팔아가지고 이제 이때는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단기 물론 뭐 리만 사태로 인해서 이제 국내 이제 그 외화 유동성이 급격하게 고갈됐죠. 그래서 그 공급할 수 있는 주체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자산을 매각해서 예, 그래서 공급 주체가 됐던 건데요. 이게 생각보다 이제 규모가 꽤 크게 감소했거든요. 보면 거의 3개월 만에 600억 달러 이상이 빠져나갔죠. 그래서 이때 2천억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뭐 보면 그 중국이 이제 외환 보유 규모가 3조를 조금 넘었었는데 이제 상반기에 이제 그 밑으로 떨어지면서 다시 지금은 회복은 했지만 그때는 이제 좀 논란이 됐던 게 3조를 이게 약간 심리적인 저항선 그런 개념 3조가 그 3조 달러가 이제 중국의 경우에 저항선이었다면 저희에게는 2천억 달러가 그 저항선이었던 거죠. 그래서 최대한 이제 방어하려고 많이 노력했죠. 예. 그래서 근데 그 이후로 어떤 게 더 추가가 됐죠. 저희가 외환 보유액은 일단 최일선의 그 비상금이고 하나가 더 생겼죠. 혹시 이 당시 기억하신 분 없으세요? 예. 그 한미 통화수합 해서 이선의 외환 보유액으로 이제 어찌 보면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죠. 예. 달러를 마음대로 찍을 수 있는 연준으로부터 통화수합을 맺었으니까 물론 한도는 마이너스 통장도 한도가 있잖아요. 예. 한도를 설정하고 그렇지만 그 이후로 이제 시장의 심리가 굉장히 많이 안정됐죠. 저희가 어찌 보면 2천억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규모는 적지만 더 시장에서는 큰 약효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제 한중 통화 수업도 있죠. 예. 만기가 이제 10월인데 뭐 그런 것도 이제 그러니까 1선의 외환 보유액뿐만 아니라 2선, 3선으로 그런 지역의 중앙은행들과 협력해서 위기가 올 때 같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그 주요국 외환 보유액 규모입니다.
이 통계도 이제 뭐 아까 매월 나오는 외환보유액 거기에 나오는 자료고요. 저희가 원래 7위였었는데 예, 쭉 해서 이제 지금 9위인데 그래도 상당히 이제 그 보유액 수준으로 해서는 예, 상위 보유 이렇게 속합니다. 근데 저기 이 나라들 특징이 뭐죠? 예, 여기 중국, 사우디, 대만, 러시아, 홍콩. 예. 선진국은 거의 없죠. 예, 스위스 정도? 아, 일본, 스위스? 나머지는 이제 뭐 거의 EM이라고 할 수 있는 이머징 마켓인 거죠. 신흥시장국. 예. 그래서 거의 보험금 성격으로 많이 쌓아두고요. 저희도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뭐, 예. 이 부분이 이제 어찌 보면 오늘 시간에 하이라이트일 수도 있고요. 뒤에 제가 뭐 대학생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제 테크니컬리하게 이제 설명해드릴 부분도 있는데 이게 이제 좀 본질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주목해서 봐주시면 뭐 소유 주체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외환보유액 성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외환보유액이라는 용어를 대외적으로는 쓰지만 대내적으로는 안 씁니다. 네. 그냥 한국은행의 외화자산, 외화표시자산. 네, 그렇게 하죠. 네. 그래서 그 의미는 이제 중첩되어 있는데 일단 공적인 자산이면서 내부적으로는 이게 저희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네. 그럼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네. 자산에서 뭐가 창출이 되죠? 네. 부채는 비용을, 자산은 수익을. 네. 자산에서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환보유액 성격으로만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위기 시에 얼마나 외화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느냐. 그 자산이 안전하냐. 왜냐하면 가치 하락이 되면 아무리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라도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자산이 얼마나 쉽게 매각할 수 있느냐. 유동성이 풍부하냐. 적은 거래 비용으로 얼마만 저희가 필요한 만큼의 저희가 주로 이제 증권을 들고 있으니까 채권과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느냐. 그 시장의 깊이. 그게 이제 중요한데요. 근데 그러면서 자산이 있잖아요. 저희 자산. 네. 근데 뭐 물론 저희는 비영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 단기 순이익을 내야 되거든요. 예. 단기 순이익 안 내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 예. 구조조정 압박도 들어오고요. 예. 뭐 역대 또 저희가 회계상 손실을 본 적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손실이 그러면 운용을 잘못해서냐? 아, 그것보다는 주로 이제 저희가 그 환리스크에 노출이 많이 돼 있죠. 정책적인 목적으로 시장 참가자하고는 반대의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반대이죠. 예. 이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예. 안정화를 위한 목적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적당한 수익성. 저희가 이제 운용 목표를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으로 저는 정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수익성은 이제 이런 외환보유액 성격보다는 물론 외환보유액 자체도 없어지면 안 되죠. 이게 안전하고 그거는 이제 어찌 보면 안전성에 다 포함된 개념이고 그래서 수지 적자가 안 될 그러니까 부채 비용. 그러니까 외환보유액도 어찌 보면 부채를 어찌 보면이 아니라 예, 부채를 그 자산이 있으면 그 자산을 형성하는데 부채가 들잖아요. 근데 그 부채가 외화부채는 아니고 이제 원화부채죠. 예. 그게 아까 말씀드린 시장 개입 과정에서 풀려난 통화. 저희가 달러를 매입하고 원화를 주니까 그 통화가 풀리니까 그 통화를 흡수하기 위해서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잖아요. 그 통화안정증권의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요. 예. 그 화폐를 찍어서 갚든 하여튼 그 화폐 그냥 저희 화폐하고는 다르게 이자부 예. 비용이 나가는 부채이기 때문에 현금은 안 그렇죠. 현금은 무이자 부채지만 예. 그래서 그 이자를 상쇄할 만큼의 수익을 이 자산 운용을 통해서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는 한국은행 전체에 돈을 벌어다 주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벌면 벌 데가 없어요. 예.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항상 근데 이제 이게 생각해 보면 이게 앙자 간에 이게 상충 관계가 있죠. 예. 물론 바라기는 다 좋으면 좋죠. 안전성 높고 유동성 좋고 수익성도 좋으면. 예. 근데 그렇지 않죠. 뭔가 이익을 보면 한쪽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성격이 있지만 이게 뭐 비중이 같지는 않아요. 중요도가. 예. 외환보유액 성격이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수익성을 일부 포기하고 이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운용도 보면 그래서 일반적인 그 민간의 이제 운용사들 운용하는 거하고는 이제 목적이 아예 다르죠. 거기는 수익 추구지만 저희는 수익 추구는 후순위고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거죠. 예, 자산 투자 현황인데요. 저희는 대부분 채권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85% 이상이 이제 채권인데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채권 최초에 이제 그 외환보유액은 국채로만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것도 미국채.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규모가 늘어나죠. 예, 규모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위험 감내 수준 자체가 이제 커지거든요. 조금씩. 예전에는 이제 필요한 유동성만 이제 확보하면 됐지만 이제 조금씩 쌓이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외환보유액이 왜 이렇게 많아? 네. 그렇게 그 보수적으로 투자해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 금리가 해외 금리보다는 높거든요. 저희가 주로 이제 선진국 국채에 이제 투자를 하니까. 그러면 이른바 이제 마이너스인 거죠. 예. 수익보다는 비용이 훨씬 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희는 이제 그 이런 위험 자산 그렇다고 아주 위험한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채권이 동질적이지 않죠. 같지 않죠. 정부채, 이 국채도 있지만 보면 이게 에이전시, 그러니까 정부 기관채도 있고요. 이거는 뭐 준정부 기관들에서 발행한 채권이고요. 그리고 자산 유동화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이제 주택 저당 증권, 그러니까 모기지 기반으로 이제 발행된 MBS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커버드 본드라는 것도 이제 있는데 MBS와 비슷한 형태입니다. 보증 주체가 좀 다를 뿐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채, 주로 이제 금융채가 많은데요. 금융채라고 하면 이제 뭐 이런 해외 이제 금융기관들이 발행한 이제 채권들이고요. 주식을 이제 투자한 거는 2007년부터 이렇게 조금씩 이제 늘려와서 지금 2016년 말 기준으로 7.7 정도 되죠. 아직 이제 10%는 덜 되고요. 그래서 그 다변화를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해 온 거죠. 국채. 그 전에 이제 데이터는 있지만 이제 공개된 범위 내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일단은 채권 내에서 국채 중심에서 다른 좀 약간 크레딧 위험이 있는 채권으로의 다변화. 그리고 2007년은 이제 이때 KIC가 출범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KIC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KIC에 위탁을 주면서 시작한 그 주식, 그러니까 채권과 주식, 채권에서 주식으로의 다변화. 그리고 뒤에 이제 통화 구성이 있는데요. 통화 구성은 이제 비중이 조금 과거에는 이제 밑달러가 대부분이었거든요. 밑달러 중심에서 기타 통화로의 다변화. 근데 최근은 좀 흐름이 좀 다르긴 하죠. 여기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달러 중심에서 유로화나 뭐 엔화 이런 다른 국제 통화로의 이제 다변화를 진행을 해왔던 거예요. 주된 거는 이제 수익, 그러니까 안전성과 유동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병행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상품 비중에는 이제 뭐 현물 자산만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파생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뭐 선물환도 하고 있고 주로 뭐 금리 선물
하고 있고 다른 뭐 금대여 수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뭐 크진 않고요. 주로 이제 투자 전략 실행 차원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이제 좀 다변화 노력을 나름 많이 이렇게 기울여 왔죠. 그리고 해외 그 중앙은행들 중에서는 어찌 보면 전 세계 중앙은행 중에서는 거의 그 최초로 이렇게 위안화 투자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위안화 투자라고만 돼 있는데 통화에 투자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뭔가 위안화 표시 자산을 이제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안화 채권 거기 이제 은행 간 시장이 있는데요. 은행 간 채권 시장 CIBM이라는 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그 PBOC 그러니까 인민은행의 허가를 받아서 그 은행 간 채권 시장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QP 아시죠? QP 투자 적격 그 적격 투자자로서 인정받고 지위를 받고 중국 주식도 그 CNI 표시의 주식도 이제 직접 투자를 하고 있죠. 직접 투자는 아니고 그거는 이제 위탁을 통해서 자격이 있어야 이제 위탁을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요즘 보면 다른 중앙은행에서 저희 은행 많이 찾아와요. 특히 이제 아까 외환보유액 몇이었죠? 여기 3위인 스위스 중앙은행 7천억에 육박하는 규모인데 여기가 이제 중국 투자를 시작했죠. 근데 시작하기 전에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미리 이제 그런 승인 받는 과정 왜냐면 거기는 규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제 규제를 다 받고 이제 승인을 받았는지 그런 절차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인데 그 부분들을 에 대한 저희의 노하우를 이제 좀 전수도 해주고요. 근데 SMB는 되게 스위스 내셔널 뱅크 같은 경우는 거기는 주식을 직접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주식을 직접 투자하고는 있지 않고 그 위탁으로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래를 대비해서 저희가 좀 얻을 수 있는 정보도 있고 그래서 서로 이제 공동으로 워크숍도 하고 또 다른 이제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그 아시아권에 있는 중앙은행들이 이제 이런 중국 투자에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찾아가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이제 운용 실제인데요. 여기 이제 이게 저희 조직도입니다. 조직도인데 총 한 80명 남짓 근무를 하고 있고요. 하나의 이제 자산 운용 기관이죠. 여기는. 그래서 그 크게는 이제 프론트는 이제 다른 뭐 민간 기업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자산을 실제로 이제 딜링하는 투자하고 운용하는 부서고요. 이게 1부, 2부로 이제 나눠져 있죠. 1부는 주로 이제 전략 중에서 저희가 이제 탑다운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어떤 매크로 변수, 그러니까 거시경제 변수를 전망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비율을 반영해서 실제로 섹터, 그러니까 국가를 어떻게 투자할 건지 그리고 상품을 어떻게 투자할 건지 섹터 배분을 하는 그런데 이제 치중하는 1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부는 상품별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채 1팀은 이제 주로 이제 저쪽 그 밑달러 쪽이죠. 미국하고 이제 다른 선진국이고 정부채 2팀은 그 외에 기타 선진국과 또 뭐 신흥국을 포함한 정부채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채 뭐 MBS 쪽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2부 소속으로 이제 저희가 해외 데스크가 있습니다. 사무소 모든 사무소가 이제 데스크가 있는 건 아니고요. 주로 국제 이제 금융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런던하고 뉴욕 두 군데 데스크가 있고 거기 이제 저희 직원 외자 운용은 소속이죠. 그래서 2명에서 3명 정도가 각각 이제 파견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왜냐면 현지에서 이제 회사채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발행시장에서 직접 받아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MBS도 좀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시장에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야간 데스크라는 게 있거든요. 본점부서. 그래서 야간 데스크하고 이제 서로 교신하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투자를 어떻게 집행할지 의논해서 결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백오피스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좀 거래를 하게 되면 이제 티켓 같은 걸 받거든요. 그러니까 컨펌하는 거죠. 이 거래가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수량을 샀는지 팔았는지 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체킹하는 곳이죠. 백오피스는. 그래서 자금 결제는 실제로 그 채권을 사면 돈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쿠레스뱅크 통해서 이제 돈이 나갈 때 지급 지시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커스터디언이라고 하는데 그 채권을 사게 되면 이제 어디에 보관해야 되잖아요. 보관하는 기간, 예. 보관 기간에도 또 지시서를 내려야 돼요. 예, 스위프트망을 통해서 내리는데 그런 전문들을 취급하는 곳이 자금 결제팀이고요. 시스템은 저희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프론트에서 이제 사게 되면 그 티켓이 뭐 출력해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전산으로 이제 전송이 됩니다. 백오피스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저희 이제 재고 목록, 채권 재고 목록에 쌓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부 이제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 보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있는 여기 미들 오피스는 주로 이제 리스크 관리 기능인데 운영기획팀에서는 그런 일을 하죠. 아까 말씀드린 그 운용계획, 연간 우리가 어떤 자산에 얼마만큼 투자하겠다. 그게 이제 운용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그 결과물이 이제 운용기준이라는 건데요. 운용기준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기준 내에서 저희가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에서 변동할 수 있는 허용 범위를 설정하거든요. 그럼 그 변동 범위 내에서 이제 이 1부든 2부든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기준을 정하는 역할을 이제 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준법 감신, 컴플라이언스에서 이제 그걸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운용 계획 수립이 제일 먼저죠. 항상 뭐 경영에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PDS죠. Plan to C죠.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리고 계획대로 실행되는지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죠. 일단 미들 오피스에서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투자 운용부에서 이런 실제로 그 시장 전망 또는 뭐 상대 가치 부분들을 분석을 통해서 운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채권이나 주식을 사고 팔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후 백오피스에서 그런 회계 처리와 이제 대사 업무를 하고 이제 그리고 각종 이제 리스크 지표들이 있습니다. 뭐 시장 위험이라고 하면 뭐 밸류 리스크, 뭐 expected shortfall, 그리고 뭐 신용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신용 등급 있고 크레딧 바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신용 위험을 이제 밸류 리스크로 전환하는 건데 그런 지표들. 저희가 왜냐면 이게 운용 계획을 세울 때 한도도 주거든요. 어느 자산에 얼마만큼 투자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한도를 어기지 않았는지를 이게 체크를 해주는 일을 하죠. 그리고 다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게 이제 연간 단위로 돌아가는 이제 프로세스입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첫 번째 게 이제 결국은 계획 수립인데요. 저희가 이제 구상한 용어로는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 전략. 무기도 뭐 전략 무기가 있고 전술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핵도 전략 핵이 있고 전술 핵이 있듯이 전략이 더 큰 개념이죠. 전략은 보통은 이제 저희는 조금 뭐 좀 특수성을 감안해서 시기가 짧긴 한데 보통 향후 한 3년에서 5년간의 마켓에 대한 뷰 그리고 주어진 맨데이트, 자기 어떤 운영 목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한 그 정도에서 변동하지 않게끔 이제 통화나 상품 비중을 이제 결정하는 그런 업무를 이제 그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이제 조금 외환보유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로 갈 수가 없고 1년 시계로 이제 1년 단위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이제 대부분이 포함되고요. 저희가 외부에 공표하지는 않지만
이게 총수익률, 외환보유에 가면 이제 총수익률이 있는데, 그 총수익률의 대부분을 이 전략적 자산 배분의 의사결정이 차지를 합니다. 거의 90%. 나머지 10%를 샀다 팔았다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의사결정이죠. 기여도 측면에서 보면. 네. 그 결과물이 이제 운용기준인데, 운용기준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산 배분을 하면 각 상품별로 이렇게 비중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채 뭐 50%, 그다음에 뭐 유로국채 뭐 30%, 나머지 뭐 주식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그렇게 결정이 됐다면 그 결정된 그 비중 내에서 실제로는 이제 운용 기준은 그거를 눈에 보이게, 그러니까 숫자인데 눈에 보이는 채권이나 주식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인덱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마켓 인덱스를 쓰거든요. 채권 같은 경우에 이제 바클레이스 지금 바꿨죠, 이름이. 블룸버그 인수했으니까 블룸버그 바클레이스 글로벌 에그레이트 인덱스를 써서 그게 이제 채권 시장의 대표적인 인덱스예요. 예. 여기는 이제 국채라든지 회사채 다른 채권들이 다 들어가 있는 인덱스인데 그 인덱스를 저희의 어떤 그 특수한 상황에 맞게끔 뭐 쉽게 설명하면 이제 신용등급, 그 신용등급이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거든요. 트리플 V 이상인데 뭐 싱글 A 이상으로 편입 조건을 이제 컨디션을 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가능 범위를 줄여가지고 이제 그 인덱스를 만들어내거든요. 인덱스, 말이 인덱스지, 인덱스는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채권 인덱스는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위에 이제 아까 미국채 50% 결정되면 미국채 인덱스 내에서 이제 그 개별 채권의 투자 비중들이 쭉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회사채도 마찬가지고 주식은 이제 MSCI 인덱스를 제가 또 조금 커스터마이즈해서 좀 변환해서 이제 좀 쓰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인덱스가 주어지면 인덱스의 그 채권의 수익률을 비트하기 위해서 이제 개별 운영부의 맨데이트는 그렇거든요. 저희 기준 대비 얼마만큼 아웃퍼폼을 하는지 그걸로 성과를 측정을 해요. 예. 그래서 열심히 이제 분석해서 이제 더 좋은 기준보다는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 자산이 이제 세 재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현금성, 아까 말씀드렸던 위기시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자금이 들고 나가는 아주 유동성이 높은 자산, 한 5% 미만의 현금성 자산. 왜 현금성이냐면 뭐 현금 가장 유동성이 높기 때문에 현금성이죠. 이거는. 예. 그래서 뭐 시장 개입 자금이 이제 여기로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매도 개입, 매입 개입 때마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투자 자산이 있습니다. 투자 자산은 저희가 이제 직접 운용하고 있는 직접 투자 자산 하고 이제 위탁하고 있는 위탁 자산이 있고요. 직접은 이제 직접 투자 자산에서 그러면 유동성이 떨어지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여기는 이제 좀 목표가 좀 섞여 있죠. 수익성도 추구는 하지만 이것보다는 이제 유동성, 안전성 위주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위탁 자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위험한 자산. 그래서 등급도 조금 다릅니다. 직접보다는 위탁에서 허용된 범위가 좀 더 이제 위험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여기는 이제 이런 유동성보다는 수익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산 배분을 할 때 요 투자 자산을 가지고 배분을 해요. 요걸 100으로 놓고, 예, 이거는 별도로 떼놓고 생각을 하죠. 예. 그리고 여기 금이 빠졌죠. 예. 금도 운용을 하죠, 저희가. 예. 금도 운용을 하는데, 금도 이제 이런 현금성 자산처럼 별도로 이제 떼어놓고, 자산 배분의 대상은 아니고, 별로 떼어놓고 이제 좀 약간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프로세스는 이제 운용 목표 설정하고,
그리고 통화 구성 결정한 것도 결국은 자산 배분이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한 나라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도 투자하고 있지만 뭐 유로의 뭐 분트체, 뭐 영국의 길트 이렇게 다 뭐 프랑스도 투자하고 있고 다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통화가 뭐 독일과 프랑스는 뭐 유로하지만 영국은 또 파운드 하잖아요. 그래서 통화별 상품별 이렇게 축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결정하는 거는 뭐 원샷에 통화랑 상품을 결정하는 방식도 있고 저희처럼 이제 통화를 먼저 결정하고 통화의 비중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을 결정한 상품이라고 하면 이제 국채 아까 말씀드렸던 국채랑 정부 기관채, 회사채, 주식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데 그거 이제 결정하는 방식을 하는데 왜 이런 방식을 선택하냐면 이제 통화 부분에서 저희가 통화 부분은 총 수익률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커요. 환 변동성이 크죠. 뭐 주식은 조금 다르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환 변동성이 그 자국 통화 표시인 그 로컬 그 수익률의 변동성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총 수익률에서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먼저 좀 픽스한 측면도 있고 두 번째는 통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위안부 성격을 감안해서 반영해야 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이렇게 4팩터라고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위안부의 속성과 관련된 그러니까 외채 그리고 경상 지급액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준비금 성격으로 위안부액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거를 반영해서 통화 구성을 그러니까 나중에 지급할 돈을 대비해서 통화를 쌓아놓는 거죠. 그 결제 통화에 맞게끔. 그래서 통화 구성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자산 배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투입 변수가 필요하거든요. 투입 변수라는 게 이제 여러분 혹시 투자론이나 이런 거 들어 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이제 결국 저희가 이제 민밸런스 모델을 쓰고 있거든요. 평균 분산 모형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평균과 분산을 시장 전문을 통해서 도출하죠. 뭐 모형과 저희 그 PM들, 그러니까 운용자들의 그런 정석적인 판단을 가미해서 그래서 전망 그 인풋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모형에 넣으면 이제 최적 자산 배분 입시언트 프론티어가 그려지고 거기서 이제 자산 배분점을 이제 저희가 찍는 방식으로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하고 있고요. 혹시 이해 안 되시면 그냥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예, 사는데 전혀 도움 안 되는 얘기고요. 예. 하나씩 설명드리면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이런 거죠. 그 말로 된 거를 숫자화하는 거. 예, 저희 규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개된 규정은 아니지만 외환자산 국외운용 규정에 보면 안전성과 유동성을 확보하고 운용 목표가 확보하고 수익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 그렇죠. 아주 추상적이죠. 근데 실제로 자산 배분은 숫자로 나와야 되는데 이 언급 가지고는 숫자를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 각각을 이제 이런 식으로 말로 일단 디파인을 하는 거죠. 예. 안전성은 뭐냐? 안전성은 한마디로 원금 보존이죠. 원금 보존하는 거다. 명목가치 보존하는 거다. 유동성은 두 가지 요인이 있죠. 그러니까는 필요한 규모, 낮은 거래 비용. 예, 두 가지. 가격적인 측면, 그리고 매각할 수 있는 물량의 측면을, 예, 그래서 유동성을 정의를 하고 있고요. 수익성은 조금 단기적이라기보다는 좀 중장기적. 예. 왜냐면 외환보액도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예. 네. 원금을 유지한다고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실질 가치는 계속 이제 감소하죠. 그래서 실질 가치 보존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수익성을 추구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암묵적인 비용, 부채 비용을 커버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열심히 수익을 내려고 노력하는 거죠. 단 이제 우선순위는 있죠. 1번과 2번 그러니까 안전성과 유동성 제약 하에서 이제 수익성 표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단서죠. 예. 수익성은 예, 후순위죠.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말은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이렇게 없죠. 이게 이제 숫자로 이제 바꾸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형태죠. 제약 조건을 넣는데 이제 이렇게 넣죠.
유동성, 안전성. 예. 그래서 안전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필요할 때가 언제죠? 평상시에도 물론 필요하죠, 외환보액이. 근데 위기시에 특별히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기시에 얼마나 안전한지, 위기시에 가치 하락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제약 조건을 하나 넣고요. 예. 뭐 자산이 쭉 있으니까, 예, 거기 위기시에 실제로 가치 하락이 발생했던 가격 하락률, 예, 그 환이 포함된 그거를 뽑아낼 수 있고요. 그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고, 유동성도 매각할 수 있는 규모가 이 시장에 조금 정해진 건 아닌데, 저희가 경험으로, 왜냐면 저희가 계속 딜링을 하니까 실제로 뭐 우리 달러 같은 경우는 일주일 내에 10억 불 팔 수 있다 하더라. 뭐 일주 정도 팔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주식도 뭐 하여튼 어느 정도 되고 그런 규모들이 있거든요. 회사채는 그보다는 적죠.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아지지만. 네. 그래서 그런 숫자들을 가지고 있어요. 각 상품별로. 네. 가지고 있고, 거래 비용도 저희가 숫자로 가지고 있고, 비례스크 스프레드가 얼마 되는지. 위기시에. 이게 평상시 말고요. 왜냐면 저희가 위기를 두 번이나 경험했기 때문에, 그간의 이제 노하우들이 이제 후배들한테 전수돼서 남아있는 숫자들이 있죠. 네. 그래서 그 숫자들을 가지고 유동화 가능 규모를 내죠. 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그 어떤 수준 이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위기 시에 외화가 유출되는 그 예상액, 예. 그 규모 이상으로는 나오도록 그렇게 제약 조건을 설정하고 있고요. 그 수익성은 통상적으로 이제 뭐 다른 중앙액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게 목표 수준을 정해놓지는 않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후순위로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앞선 두 제약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기대 수익 극대화 점을 찝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그때 이제 상황과 전망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계량화를 해서 실제로 이제 자산 배분을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통화 구성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외채에서 이게 원화는 안 들어갑니다. 예, 원화 부채도 있긴 하지만 외채에서 그 차지하는 각 통화 차지하는 비중, 경상 지급, 뭐 이게 상품과 서비스 합해서 있고 요 두 개는 이제 어찌 보면 뭐 대외 지급 준비 계획으로서 이제 본질적인 속성이고요. 이건 당장 나가야 될 돈, 이건 향후 나갈 돈. 이 부분은 이제 유동성과 관련된 거죠. 시장이 그 통화가 얼마나 유동성이 높은지. 그래서 이거는 주로 채권 시장에서 이제 통화 구성을 보고 있고요. 여타 통화은행, 여타 이제 중앙은행 구성비는 IMF 가보시면 중앙은행의 통화 구성비를 매 분기마다 내는 게 있어요. 코퍼라는 통계인데 그 통계에 보면 이제 이런 숫자들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그 통화 비중들을 가중합을 해서 저희가 통화 구성비를 결정을 하고요. 그 향후 이제 있게 될 그 상품 구성을 결정할 때 제약 조건으로 잡습니다. 딱 비중이 결정되죠. 뭐 미달러가 뭐 70%, 기타 통화 중에서 유로 얼마 이렇게 지키는데 거기서 이제 변동을 하게끔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10% 내외라든지 이런 형태로 제약 조건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대 수익률하고 그 평균 부사 모형을 제가 이제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쓰는 변수들을 이제 모형과 저희가 판단 가면서 이제 한다고 했는데요. 그거 하면 이제 개별 상품들의 이런 그 기대 수익률과 그 변동성을 뽑아낼 수 있고 제가 제약 조건을 부여를 하면 이런 그 효율적 투자선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리고 이게 이제 제약이 없을 때 이제 선이고요. 그래서 여기 최안전한 자산 구성해서 쭉 이렇게 그 가장 위험한 자산으로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제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위기시 유동화 가능 규모가 이제 안전성과 유동성 관련된 조건이고요. 앞서 이제 중위수 통화 구성, 그 포팩터 모형에 의해서 나왔던 거, 그리고 전년의 운용 기준의 비중도 있죠. 저희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막 5%, 10% 이상씩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몇십 조씩 이렇게 막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적절하게 이제 움직이게. 왜냐면 많이 움직일수록 거래 비용이 늘어나거든요. 대규모의 자산을 팔고 또 새로운 자산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넣으면 이 라인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줄어듭니다. 파란색은 선택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대 수익이 가장 높은 그 B점을 찍죠. 이 점을 찍는다는 표현이 이제 저는 처음에 여기 오기 전에 몰랐었는데요. 점을 찍으면 이제 뭐가 되냐면, 이 안에 이제 각 자산의 비중이 쭉 이제 숫자로 나타나거든요. 아까, 미국채 얼마, 부터 주식 얼마, 7.7 이렇게까지 쭉 이렇게 찍히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 점내. 이게 하나의 포트폴리오인 거죠. 개별 자산들의 그 비중의 어떤 가중합으로 모인. 그래서 거기로부터 이제 다 시작하는 거죠. 기준 만들고 뭐 벤치마크 만들고 이런 것도 다 요 비중이 결정되고 나서 그 사회 일이고요. 이 부분은 좀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라서요. 제가 시간이 남으면 솔직히 이제 요 모형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다 알고 있는데 너무 시간이 뺏길 것 같아서 나머지 부분 진행하고 남으면 제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통화랑 상품 비중으로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숫자는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이 물음표에 숫자가 찍히죠. 아까 그 배분의 결과. 그 점 안에 이런 정보가 있는 거죠. 점을 확대해 보면, 점을 확대해 보면 이런 점들이 있는 거죠. 이런 그 숫자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저렇게 이제 자산별 비중을 정해 놓으면 일단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범위의 한도, 그걸 이제 운용 지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베스트먼트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거를 재량권의 범위를 정해주죠. 통화는 몇 달러는 70으로 정했으면 65에서 75 사이 변동을 하더라도 그 이상과 그 이하는 못 벗어나도록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상품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국채는 얼마예요? 국채 얼마, 정부 기관채 얼마, 그런 식으로 이제 변동 범위를 정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채권이란 게 금리 상품이잖아요. 금리 상품이고 채권의 위험을 측정하는 게 가장 이제 기초적인 게 이제 듀레이션입니다. 듀레이션이 이제 금리 변동에 대한 채권 가격의 민감성이죠. 민감도죠. 그래서 듀레이션이 이제 만약에 3년이라고 하면 금리가 1% 상승했을 때 채권 가격이 이제 3% 빠지는 거죠. 곱해서 이제 물론 뒤에 이제 컨벡시티라든지 다른 텀이 더 붙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듀레이션도 저희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저희 외화자산에 듀레이션이 있습니다. 그 점이 정해지면 그 점에서의 기대 수익률과 변동성이 정해지지만 듀레이션 값도 정해지거든요. 왜냐면 듀레이션은 그냥 그 리니어 함수예요. 1차 함수예요. 그래서 그냥 곱해서 비중 곱하기 듀레이션 하면 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이 나와요. 그래서 그 듀레이션에서 또 변동 허용 범위를 주죠. 몇 년, 플러스 마이너스 몇 년으로. 근데 왜 듀레이션은 단위가 년일까요? 연도일까요? 몇 년, 개월이 아니라? 학교에서 배우시다 보면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듀레이션이 왜 년이지? 개월, 일 다 되는데. 그래서 왜냐면 금리가 퍼센트로 나타나는데 연율이죠. 연율. 연율이죠. 10년물 금리가 지금 2.19 어제 찍힌 게 미국채. 그게 1개월 금리가 아니죠. 연간 10년 금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10년 동안의 금리도 아니고
뭐 YTM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연율이죠. 예. 매칭이 되는 거죠. 예. 연간 금리 변동, 예. 예. 연간 듀레이션, 그래서 연간 가격 변동분. 제가 이해한 건 그렇습니다. 책에는 안 나오고요. 예. 그리고 추적 오차는 이런 부분을 원래는 이게 하드 리밋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예, 하드 리밋. 예, 딱딱하죠. 경성이죠. 그래서 딱 그 숫자,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항목의 비중을 아주 타이트하게 정해놓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추적 오차 이제 소프트 리밋이라고 하는 건데, 뭐 모든 위험들을 합산해 놓은 거죠. 추적 오차는 그래서 원래는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원래 추적 오차 정의는 그렇죠. 원래 추적 오차 정의는 그 초과 수익의 어떤 변동성을 얘기하는 거죠. 기준 대비 실제 운용 자산의 변동성이라는 게 결국 수익률의 변동성이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 운용 자산의 초과 수익률의 표준 편차. 그게 이제 사후적인 개념의 이제 추적 오차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니고 좀 약간 사전적인 개념의 이제 추적 오차인데요. 모형을 이용해서 변동성을 추정하고 그 변동성의 개념으로 그 변동 허용 범위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듀레이션 제약이라든지 통화 상품 제약들을 다 녹여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그 제약이죠. 어렵습니까? 아니죠. 예. 예,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 벤치마킹이 이제 운용 기준이고 변동 허용 범위를 아까 그런 하드 리밋과 소프트 리밋을 적용해서 이제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연간 운용 계획 프로세스인데요. 이게 뭐 크게 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뭐 예,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 외부의 그 전문기관들, 예, 뭐 교수님들 그리고 민간 자산운용 대표, 예, 그런 분들로 이렇게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있고요. 이분들이 이제 뭐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물론 저희도 내부적인 전망이 있지만 그분들 의견 듣고 이제 저희 부서에서 이런 연간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이제 내부에 이제 리스크위원회라는 조직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사님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이제 국제 담당이사 님께서 이제 의장이시고 주요 간부들 뭐 저기 공개시장 조작하는 저쪽 그 금융시장 국장님 그리고 다른 이제 주요 부서장님들이 이제 위원이 돼가지고 제대로 그 계획을 짜왔는지를 심의를 하시죠. 그리고 금통위에 이제 이거를 그 기본 방향에 대해서 전체 어떤 세부적인 디테일한 계획 말고 큰 계획, 예를 들면 뭐 밑달러 비중을 내년에 늘리겠다, 국채를 늘리겠다, 듀레이션을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결정들에 대해서 금통위원님들의 이제 의견을 수렴해서 총재님께 보고 드리는 그런 과정이죠. 다음 달부터 해야 됩니다. 네. 엄청 이제 일이 많죠. 10월부터 거의 12월까지 석 달 동안 이제 매달려서 거의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준이 정해진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뭐 운용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이 있습니다. 예. 민간에 쓰는 전략들 거의 다 대부분 저희가 쓰고 있고요. 그리고 뭐 사실상 근데 이 전략들 중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주로 쓰는 것들은 또 좀 정해져 있는데요. 근데 상대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이런 그 상대 가치 분석 그리고 일드 커브도 뭐 비슷한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예, 이런 분석들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요즘 하고 있고요. 왜냐면 이렇게 듀레이션 베팅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거는 이제 금리가 이제 올라갈 것 같으면 조금 듀레이션을 숏 듀레이션으로 해서 듀레이션을 좀 줄이고, 그리고 떨어질 것 같으면 올리고 그런 식으로는 이제 약간은 그 전망에 이제 베팅하는 거잖아요. 자기 금리 뷰에 대해서. 근데 그것보다 이제 조금 어떤 적정 가치,
그러니까 그 섹터 내에서 그거를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하고 다른 게 만기가 있지 않습니까? 생성하고 소멸하는 만기가 있죠. 그리고 점점씩 그 만기가 변하고, 예, 자녀 만기가 변하고. 그래서 그 만기와 그 수익률로 대표되는 금리 기간 구조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선을 이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수익률 곡선이라고 하죠. 일드 커브라고 하는데 그 일드 커브에서 적정한 일드 커브를 만들어내고 피팅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이탈된 애들을 고평가되는지 저평가되는지를 이제 판단해서 그걸 이제 사고팔고를 하는 거죠. 고평가된의 셀, 저평가된의 롱 이런 식으로 이제 셀을 바이를 해서 어떤 유형은 맞추면서 예, 포지션은 맞추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차익을 얻어가는 그런 전략들을 쓰고 있고요. 다 쓰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운용 스타일이 이제 여러 가지인데 저희는 뭐 그 약간 소극적인 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바이 앤 홀드 이건 소극적이죠. 예, 물론 적극적으로 정의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서 묵혀두는 거죠. 예, 만기까지. 예. 그러면 금리가 어떻게 변동하더라도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망하지 않는 이상 예, 원래 주기로 했던 금리는 입표금리는 줄는 거거든요. 그런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의미보다는 이게 기준을 정해주잖아요. 그러면 기준을 따라가는 전략이 또 소극적인 전략이거든요. 자기가 아무런 마켓에 대한 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벤치마크에 붙이면 돼요. 벤치마크의 구성이 있잖아요. 채권 구성. 그 구성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소극적인 전략입니다. 네. 근데 적극적인 거는 자기가 확실한 뷰가 있어요. 이번에 이렇게 될 것 같다. 저렇게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벌리는 거, 차이를 벌리는 거죠. 네. 개별 채권에 대한 투자 비중을 그러니까 뭐 벤치마크에 들어가 있는데 걔를 팔고 다른 걸 담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만기와 뭐 어떤 듀레이션과 그런 특성치들을 조정해 가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적극적이라는 의미는 이제 그런 의미인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그 운영부의 맨데이트는 초과 수익이거든요. 이거 위험을 어떻게 써도 좋으니까 수익만 뭐 벤치마크 대비해서는 운영 기준 대비해서는 좀 수익을 달성하라는 게 맨데이트이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저희도 이제 성과 평가를 합니다. 예, 성과 평가 반기에 한 번씩 예, 성과금도 받죠. 그때 계량적 지표로 이 뭐 정보 비율 뭐 이런 거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 초과 성과가 들어가죠. 예, 그래서 몇 pp 아웃퍼폼하면 그에 맞게끔 이제 등급을 나눠가지고 성과금을 더 주고 또 못하면 덜 주는 그런 형태로 자기 예, 아주 큰 포지션은 아니지만 예, 페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부분 직접 합니다. 아까 위탁 포션이 한 17% 정도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뭐 80% 이상은 직접 하고 있고 그 위탁 운용은 이제 저희가 KLC에도 위탁을 하지만 일반 위탁 기관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하여튼 다른 IB는 아니고요. IB 소속의 인베스트먼트 뱅 소속의 이제 그 자산 운용사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들 이제 일반 위탁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운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매크로 분석인데 저희가 아무래도 강점이 그 어떤 그 거시경제 전망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그 나라의 경제 상황, 그 지역의 경제 상황, 또 어찌 보면 상품의 어떤 그 상황 같은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왜냐면 주된 게 이제 보면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어찌 보면 글로벌 팩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전망하고 그에 의해서 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 예. 그리고 다른 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을 건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전망하고 이제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거래 실시는 크게는 이제 이 단말기는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게 블룸버그 단말기인데요.
요새는 이제 예전에 이제 전화로도 했었는데 요새는 채팅으로 많이 하고요. 블룸버그 챗 이용해서 이제 해당 물을 이제 찍고 여기 이제 그 미국채죠. 여기 앞에 이제 이표금리 나오고 만기 나오고, 예, 그리고 현재 가격 그 32분의 1틱으로 표시되는데 뭐 이런 전일 대비 변동. 주된 거는 이제 저희가 여기 올큐를 치면, 예, 그 티커로 올큐를 치면 이제 이런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이 채권에 대해서 저희가 그 가격을 받아요. 예, 가격을 조회하죠. 예, 가격을 조회해가지고 이제 가격만 조회하는 게 아니라 물량. 왜냐면 저희가 원하는 물량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쪼개지면 안 되니까 저희가 살려는 물량 또는 팔려는 물량을 다 보유하고 있는지를 이제 일단은 스크린상으로 확인을 하고 채팅을 하죠. 우리가 뭐 표준 결제일로 뭐 얼마 정도의 물량을 살려고 한다 또는 팔려고 한다. 뭐 그래서 뭐 가격 본 거 이야기하고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고에 들어가는 거죠. 예, 가격 협상해서 좀 더 많은 물량을 저희가 하면 좀 디스카운트 돼주고요. 예. 그리고 조금 이게 사실상 여기 적혀 있는 가격보다는 좀 더 저희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좀 더 좀 우호적인 가격으로, 예, 거래를 하죠. 예. 위탁은 뭐 매년 이렇게 위탁서 선정을 하는데요. 저희가 위탁기가 근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면 주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식도 요새는 보면 트렌드가 그러니까 스타일, 특히 이제 뭐 스마트 베타라고 들어보셨나요? 스마트 베타. 민간에서 이제 스마트 베타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스마트 베타 전략도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마켓캡, 시가 비중의 어떤 그런 자산 구성이 아니라 그와 다른, 예, 그와 다른 지표에 연동돼서, 예, 뭐 저변동성이라든지 아니면 스몰캡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매년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합니다. 위탁기관들 저희가 듀 딜리전스라고 하는 거를 해서 이제 보면 잘하고 있는지 저희가 이제 기준을 주거든요. 맨데이트를 주면 그에 의거해서 성과를 잘 내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성과 저조하다 이러면 이제 교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체된 물량을 또 다른 데 주기 위해서 이제 또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실사도 하고, 매년 좀 더 이제 좋은, 어차피 위탁 쪽은 성과를 좀 더 이제 그 위험이 높은 자산에 투자해서 성과를 높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좀 더 잘하고 있는 그 운용사에 좀 더 자산을 더 투자하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 결제 부분이나 이 부분은, 네,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론트 오피스에서 이제 거래를 하면요, 그게 왜냐면 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뭐 가격이나 물량을 잘못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걸 더블 체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문을 하면 이제 그 주문 지시서가 저희 백오피스와 거래 상대방의 백오피스로 가서요, 서로 이제 그 백오피스 담당자가 보는 거죠. 그 지시서대로 돼 있는지 서로 또 교환도 하고, 이런 망들을 요런 망이 이제 보면 스위프트 망이거든요. 국제 이제 지급 결제 또 주문이라든지 지시를 이제 이런 뭐 그 망을 통해서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여기 커스터디언이 아까 이제 보관기관이라고 했죠. 그래서 코레스뱅크가 아까 예치금을 쌓아놓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식 채권도 있지만 예치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캐시가 있죠. 저희 현금이 있어서 그 돈이 있어야 채권을 사든 주식을 사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채권, 그 현금으로 그 채권을 사는 거죠. 네. 그래서 너는 우리 돈 그 예금 인출해가지고 저기 돈 줘라. 거래 상대방의 그 코레스뱅크에 돈을 주고 채권이 들어오면 이제 저희 커스터디안, 그러니까 그 자산 보관 기관에 그 채권이 이관이 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고요. 뭐 이거는 이제 뭐 회계 처리,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회계 처리 시스템하고도 연결돼서, 왜냐면 중요한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외화증권 매입이란 그런 항목으로 이제 채권을 사게 되면 이게 기재가 되죠. 자동으로. 네. 그리고 리스크 관리인데요. 리스크 관리는 이제 저희가 뭐 각종 리스크 팩터별로 이제 되는데 주로 큰 게 이제 자산의 일단 가격,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시장 위험이거든요. 듀레이션이 가장 크고 이제 변동 허용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이제 확인하고 또 밸류앤 리스크도 봅니다. 이건 따로 한도는 없지만 그렇죠. 정상적인 시장 하에서 일정한 그 신뢰 수준 하에서 우리가 그 어떤 기대되는 손실, 기대 손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역사적인 또는 또 가상적인 상황에서의 저희 현재 포트폴리오의 그 손실이 얼마가 되는지 그런 걸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도 해보고요. 그리고 신용위험은 주로 이제 그 등급으로 관리를 하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예상 부도율, 뭐 EDF라든지 그 크레딧 바도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동성 리스크는 주로 이제 이 정부채 한도라는 걸 봅니다. 저희가 정부채도 변동 허용 범위가 있잖아요. 근데 정부채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동성이 높다고 봐서 제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실제 운용하는 그 정부채의 비중이 그 운용 기준상의 정부채 비중의 몇 % 이상이 돼야 된다는 그런 한을 설정해서 운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운용 리스크는 이제 뭐 사람과 관련된 거죠. 뭐 횡령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그 뭐 방글라데시 은행 그 사태 아시죠, 작년에. 그것도 보면 뭐 외부의 뭐 해킹에 의해서 된 부분도 있지만 어떤 운영 리스크 측면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이제 컴플라이언스에서 항상 이제 가격이 거래될 때마다 그런 어떤 가격 부분에서나 왜냐면 저희가 물량이 꽤 크기 때문에 뭐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항상 모니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실무자가 있으면 상위 책임자 그리고 그 차상위 책임자까지 이제 권한을 나눠가지고 한 번에 그 지시가 다 안 나가도록 그렇게 이제 관리도 하고 있고요. 뭐 성과 평가를 또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개인의 평가로도 쓰이지만 저희가 또 조직의 평가할 때도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총 수익률도 달러 기준으로 평가를 그 막수막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IR이라든지 샤프 레이쇼도 이제 위험 대비해서 얼마나 저희가 초과 성과를 거뒀는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인들을 이제 뭐 섹터 배분에 의한 건지 아니면 에셋 로케이션에 의한 건지 다른 요인에 의한 건지를 좀 분해해서 이제 보고 있고요. 과제는 이제 아까 뭐 적정 외환 보유에 좀 뭐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왜 중요하냐고 하면 제가 실제로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아까 필요시 그러니까 유사시 필요한 규모 그거 정하는 데 이게 쓸 수 있거든요. 몇 퍼센트 뭐 50이든 60이든 70이든 위기 시에 이 정도 필요하다. 적정 외환 보유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어떤 유동성과 안전성 목표를 정하는데 이 적정 외환 보유액이 필요하는데요. 근데 뭐 이거는 시장 상황 또는 하여튼 굉장히 가변적인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많다고 하다가 위기가 오면 또 적다고 하다가 저희 내부의 어떤 룰은 있죠. 기준도 있고요. 근데 되게 이제 고무줄처럼 맞습니다. 이게 뭐 2,800에 4,500억. 이게 국가별로 이게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주로 이제 뭐 이런 IMF, 그리스본 기도 때는 이제 IMF의 뉴룰인데 이런 뭐 주로 이제 연간 수입액이라든지 매체를 보고 요즘에는 이제 이 IMF 뉴 매출이라는 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체와 이런 자금 유출 관련된 부분 이 부분들이 이제 추가돼서 쓰고 있고요.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일정한 기준은 없고 저희가 왜냐면 이게 그 적정이라고 해버리면 나머지는 그러면 적정하지 않다는 거냐 이런 비판에 속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
결국 금리란 게 여러분 뭐 채권에서 채권의 수익은 이자 수익이 클까요? 아니면 가격 변동에 의한 자본 수익이 클까요? 네, 어느 게 클 것 같습니까? 주식은 배당이 높나요? 아니면 가격 부분이 높나요? 네. 궁금하지 않으세요? 채권은 절대적으로 이자가 크죠. 아주 크죠. 네. 네. 뭐 그래서 결국 금리 하락은 수익률의 하락이죠. 네. 그래서 그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금리가 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듀레이션이 이제 마이너스 곱해지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져서 수익률이 하락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락하죠, 당연히 단기적으로. 네. 근데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하락하지만 그때 그 시점인 거고 그 전부터 쌓아온 그 채권들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뭐 복잡한 설명을 떠나고 그 이자가 줄어들거든요. 가격보다는 가격의 변동성이 크지만 이자의 어떤 차지하는 비중 거의 한 8대2 이상 되기 때문에 이자가 상쇄되는 부분이 있어요.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그 부분이 훨씬 커요. 그래서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면 저희한테는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나쁠 수 있지만 한 1년 이상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경과하면 가게에서 손실 본 부분을 이렇게 커버를 해요. 채권이 하나도 아니고 또 그건 단일 채권의 경우인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또 사실 작년 말까지도 올라가다가 지금 다시 떨어졌는데요. 뭐 장기적으로 올라가겠죠. 지금 방향 자체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수익이 더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구조적인 요인도 있고 하지만 지금 일단은 예전에 비해서는 근데 이 금리 수준 자체가 굉장히 낮아져서 운용하기 좋은 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만 말씀드리고 아까 이제 유동성 말씀드렸는데 유동성이 이게 항상 유동성에 관련돼서는 이게 좀 데이터가 많이 없어요. 정확하게 유동성을 평가하는 그런 것도 없고 해서 좀 저희도 이제 과거의 운용 경험에서 나온 그런 데이터에 의존해서 이제 하는데 저희가 이제 유동성 관련 지표를 이제 국채 비중을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국채라고 다 유동성이 높을까요? 국채. 미국 국채는 높죠. 그럼 아일랜드 국채는 발행이 많이 될 것 같습니까? 이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중국 국채보다 중국의 정책금융채, 정책금융채가 더 유동성이 높죠. 중국은 좀 또 특수한 경우이기도 하지만, 근데 발행량 자체로 저희가 유동성을 본다고 하면 국채 발행량이 굉장히 적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이제 오히려 정부 기관채나 회사채보다 유동성이 떨어진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저희는 이제 실제 상황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유동성이 높은 애들을 팔아가지고 현금을 조달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제 이런 블룸버그에서 LQA라는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게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채권의 정보가 이렇게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고 장에서 대부분 거래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장의 거래를 아까 단말기 블룸버그 단말기 장에 이제 채팅으로 이제 거래하거든요. 그런 정보들이 이제 다 블룸버그는 가지고 있죠. 자기가 가진 정보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런 LQA를 만든 거죠. 이게 리퀴디티 어세스먼트라는 건데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그 채권의 유동성을 평가를 한 거죠. 얼마나 매각할 수 있는 건지, 거래 비용은 어떻게 되고, 그 리퀴디티 스코어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약간 규제 목적으로 원래 나온 거예요. 규제 목적으로 이제 자기가 보유한 자산을 규제 기한
뭐 EMIR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SEC 같은 데서 이제 그 고유동 자산, 뭐 중유동 자산, 아니면 저유동 자산, 비유동 자산 이렇게 4개의 카테고리로 자산을 구분해서 리포트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서비스가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향후 이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단순히 이제 브랜드 겉으로 보이는 국채한테 함몰될 게 아니라 이런 실제로 마켓에 얼마나 팔 수 있는 건지 그런 지표들을 좀 추후에 이용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투명성은 이제 저희가 2007년부터 연차 보고서를 통해서 공개를 해왔죠. 예. 저희가 좀 다른 중앙은행보다 많이 공개한 부분도 있고요. 뭐 수익률은 아직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데 뭐 상위 보유국 중에서 공개하는 국가도 수도 이제 적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이렇게 공개를 해 갈 예정이고요. 그 34분, 거의 시간을 맞추기는 했는데, 질문 있으시면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